아내가 저를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그날 기억해요?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보시고 다음 이야기까지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보, 나야. 나 영수야. 당신 남편.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그 눈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마치 유리창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김영수는 그 눈빛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다는 것이 괜찮아졌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아 숟가락을 쥐어줬습니다. 오늘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손질하고 국물이 제대로 우러날 때까지 불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오늘이 아내의 생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는 숟가락을 받아들고 천천히 국을 떴습니다. 맛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영수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사라진 지는 꽤 됐습니다. 정확히는 아내가 말의 의미를 잃어가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진단을 받은 것은 1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방으로 들어가거나 며칠 전에 통화한 딸의 이름을 잊거나 냉장고 앞에 서서 무엇을 꺼내려 했는지 기억 못하는 일들. 영수는 그때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정희도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심시키며 조금씩 눈을 감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영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영수는 그날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그냥 내려놨습니다. 35년을 같이 산 남편을 아내가 처음 보는 사람 대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빠른 진행형, 낮 시간대 인지 기능 저하가 두드러지며 가까운 사람부터 알아보지 못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영수는 진료실 의자에 앉아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도 어딘가 차트가 잘못됐을 거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잔병치레 한 번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괜찮을 거예요. 영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만 꼭 잡았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달리는 동안 그는 창밖을 바라보는 척하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참았습니다. 그 이후로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영수는 새벽마다 한 번씩 일어나 아내가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이름과 주소가 적힌 팔찌를 채워줬습니다. 약을 먹인 뒤에는 삼켰는지 입을 벌려 확인했습니다. 화장실을 혼자 가지 못하는 날도 생겼습니다. 영수는 그럴 때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도왔습니다.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익숙한 척 버텨내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딸 미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냉장고를 채우고 빨래를 돌리고 아버지가 못 본 척 미뤄둔 청소를 했습니다. 언제나 밝게 웃으며 들어와 밝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 웃음 안에 얼마나 많은 걱정이 들어차 있는지 영수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딸에게까지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정희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어도 화면을 보는 건지 그냥 앉아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약을 챙겨주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으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중얼거림이 요즘 들어 부쩍 잦아졌습니다. 영수는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올려다봤던 천장인데 요즘은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가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또렷하고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였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낮에 들었던 그 흐릿하고 힘없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기억해요? 영수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천장이 그대로였습니다. 어둠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숨을 참은 채 천천히 옆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는 누운 채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는데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 보았던 그 텅 빈 눈과 달랐습니다. 초점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똑바로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영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영수는 몸을 일으켜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희의 눈이 천천히 그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 안에서 영수는 무언가를 봤습니다. 알아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낮 동안에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굳어있는 사이 정희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영수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가슴, 편안해 보이는 표정. 잠든 모습만 보면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두 글자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영수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잠꼬대였을 거라고, 치매 환자들이 가끔 뜬금없는 말을 한다고, 의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영수가 식탁 앞에 앉혀주면 숟가락을 들었고 약을 내밀면 받아 삼켰습니다. 영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눈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습니다. 어젯밤의 그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낮 동안 영수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무 일도 없었다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문 밖을 바라보다가 텔레비전을 켰다가 커피를 끓였다가 결국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영수는 정희를 재우고 자신도 누웠습니다. 오늘 밤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영수는 안도해야 할지 실망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감정 속에서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또 들렸습니다. 그날 기억해요? 어젯밤과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영수는 이번엔 더 빠르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정희는 역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희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숨기면 안 돼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정희는 그대로 눈을 감았고 영수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영수의 밤은 달라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려고 누워도 귀가 예민해져서 아내의 숨소리 하나하나에 반응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눈을 떴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할까봐, 또 그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듣고 싶기도 한 이상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영수는 일부러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몸을 뒤척였습니다. 영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공장 기억해요? 영수의 눈이 감긴 채로 그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수는 씻지도 않고 주방에 서서 물을 끓였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컵에 물을 따르다가 조금 흘렸습니다. 그는 행주로 닦으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헛소리를 합니다. 의사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 맥락 없이 과거의 기억 조각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고, 그게 꼭 의미 있는 말은 아니라고. 영수는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의사의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맞아야 했습니다. 공장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희가 공장을 알고 있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넘게 영수가 공장 관리자로 일했으니 공장이라는 단어가 기억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치매 증상으로 튀어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이상할 것도 없었습니다. 영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정희를 식탁에 앉히고 아침을 먹였습니다. 정희는 오늘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수가 수저를 건네도 국그릇을 앞에 놓아줘도 그냥 앉아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영수는 아내의 손을 잡아 숟가락을 쥐어줬습니다. 낮에 정희는 어젯밤의 정희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흐릿하고 텅 빈 눈을 보고 있으면 어젯밤 일이 꿈이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게 차라리 나았습니다. 낮 동안 영수는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마당을 쓸고 오후에는 동네 약국에 가서 정희의 처방약을 받아왔습니다. 약사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수는 짧게 답하고 돌아섰습니다. 걷는 동안 자꾸 생각이 끊겼습니다.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 몇 장이 떨어졌습니다. 영수는 그 잎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담배 생각이 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끊은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손가락이 괜히 허전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일부러 늦게 누웠습니다. 정희를 재우고 난 뒤에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결국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끝난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였습니다. 그날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번에는 전과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더 또렷했습니다. 영수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뜨기 싫었습니다. 눈을 뜨면 인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그냥 헛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눈을 감은 채로 이불을 더 끌어당겼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영수는 그날 새벽 내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쉬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기억들이 완전히 떠오르기 전에 생각을 끊었습니다. 억지로 다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끓일 된장찌개, 정희의 다음 달 병원 예약, 미나가 지난번에 두고 간 우산. 아침이 됐을 때 영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세수를 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정희를 깨워 식탁에 앉혔습니다. 정희는 오늘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국을 떠서 아내 앞에 놓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밤에 잠꼬대가 심해진 거야. 그것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말이 자신에게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나가 온 것은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장바구니 2개를 들고 들어온 딸은 아버지 얼굴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많이 못 주무셨어요? 영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미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으로 들어가 장을 정리하면서 거실 쪽을 자꾸 살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정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이 오늘따라 더 멀어 보였습니다. 미나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돌려 딸을 봤습니다. 알아보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나가 미소 지으며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정희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미나의 손을 빼내려는 것도 아니고 잡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미나는 아버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엄마 요즘 어때요? 별일 없어? 그냥 그렇지. 미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지, 엄마 눈빛이 이상해요. 오늘도 느꼈는데 그냥 치매 같지가 않아요. 영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그릇을 닦았습니다. 치매가 다 그런 거야. 의사도 그렇게 말했어. 그게 아니라요. 미나가 일어나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엄마 손잡고 있었잖아요. 그때 엄마가 저를 봤는데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잠깐이었지만 분명히요. 그런데 눈빛이 슬펐어요. 그냥 멍한 게 아니라 뭔가를 알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영수는 그제야 손을 멈췄습니다. 물기를 행주에 닦으며 딸을 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낀 거겠지. 아버지는 못 느끼셨어요? 밤에는요? 그 말에 영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순간이었지만 미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에 뭔가 있었죠? 영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후에 말했습니다. 잠꼬대야. 가끔 헛소리를 해. 그거 치매 증상이라고. 미나는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한 번 더 바라보다가 조용히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희가 낮잠을 자는 방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추더니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나온 미나의 얼굴이 달랐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딸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받거나 뭔가를 느꼈거나 아니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미나는 돌아가기 전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아버지, 엄마 밤에 혼자 두지 마세요. 영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딸이 떠난 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수는 소파에 앉아서 한동안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켜지 않은 텔레비전이었습니다. 검은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흰머리가 많이 늘어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영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이제 외면하는 것만으로는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영수는 자지 않았습니다. 자려고 눕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은 채로 귀를 열었습니다. 아내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까지 기다렸지만 정희는 조용히 잠만 잤습니다. 영수는 그제야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2시간도 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밤도 또 그 다음 날 밤도 그렇게 버텼습니다. 낮에는 멀쩡한 척했지만 눈밑이 어두워지고 입술이 말라갔습니다. 미나가 전화로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날씨가 건조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새벽 2시 정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직도 모른 척 할 거예요? 영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감은 채로 있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완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도 그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희야, 나 알아봐?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었습니다. 낮에는 절대 볼 수 없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안개가 거친 것 같은 완전히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알았습니다. 이 눈은 자신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확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영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낮에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가 밤에는 멀쩡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밤이라고 해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질 무렵부터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반대였습니다. 영수는 이후 일주일 동안 매일 밤을 지켰습니다. 잠든 척하다가 정희가 움직이면 눈을 떴습니다. 말을 걸기도 하고 조용히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대부분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눈을 뗐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내용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전부 과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부 영수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영수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밤에 아내는 정상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영수에게 위안이 됐어야 했습니다. 아직 아내가 거기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수는 위안 대신 공포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한 가지가 점점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수에게 말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정희가 눈을 뜨고 나서 영수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공장 화재 기억하죠?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 있었잖아요.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영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는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영수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저 알고 있다는 사실의 무게인지. 정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영수는 그날 밤 내내 앉아 있었습니다. 이불도 덮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이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정희의 약을 챙기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미나가 전화하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에게 짧게 인사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낮 동안 정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습니다. 아내가 무언가를 중얼거리면 가까이 다가가 들으려 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낮에 정희는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영수의 얼굴을 봐도 반응이 없었고 이름을 불러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멍하니 벽을 바라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낮에 정희와 밤에 정희는 같은 몸 안에 있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영수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공장 다닐 때 쓰던 것과 비슷한 종류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아내가 한 말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각, 내용.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적어두지 않으면 기억이 흐려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지워버릴 것 같았습니다. 수첩을 펼치면 이런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왜 숨겼어요? 공장 화재, 기억하죠?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읽을 때마다 손이 무거워졌습니다. 열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정희가 눈을 뜨고 나서 평소보다 오래 침묵했습니다. 영수는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정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왜 숨겼어요? 지금까지 여러 번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뒤가 있었습니다. 경고받았잖아요. 분명히. 영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경고. 그 단어가 가슴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영수는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따지는 것도 화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다는 눈이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영수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당신, 그걸 어떻게 알아?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앉아 1시간을 넘게 버텼습니다. 아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으로 30년 전의 기억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꺼내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1994년 가을이었습니다. 영수는 당시 중견 제조 공장의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설비가 노후화돼 있었고 현장에서 몇 차례 이상 징후가 보고됐습니다. 스파크가 튄다. 냄새가 난다. 배선이 이상하다. 현장 반장이 직접 찾아와 설비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문서로도 올라왔습니다. 영수는 그 보고서를 위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공장은 납기 압박이 극심했습니다. 설비를 멈추면 생산이 끊기고 납품을 못하면 계약이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위에서는 무조건 돌리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영수는 그 사이에서 판단을 미뤘습니다. 한 달만 납기가 끝나면 그때 올리겠다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 한 달이 오기 전에 불이 났습니다.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배선 과부하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오작동했습니다. 직원 대부분은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입사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직원이었습니다. 그 이후 조사가 있었습니다.
설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이 났습니다. 보고서가 중간에서 묻혔다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그 조사를 버텼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공장을 나왔고 다른 곳에서 일하다 정년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잊지 못했습니다. 이재호, 23살.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동안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딸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조금씩 흐려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밤 정희가 또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 기억해요? 영수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영수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베란다 창고 안쪽 구석에 있던 상자였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버리지 못하고 옮겨온 것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봉해져 있었는데 테이프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뜯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뜯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공장 관련 문서들, 당시 근무일지, 그리고 사고 이후 회사에서 받은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영수는 한 장씩 꺼냈습니다. 손끝이 건조하게 느껴졌습니다. 종이가 바스러질 것처럼 낡아 있었습니다. 현장 반장이 직접 작성해 올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사고 나기 42일 전이었습니다. 영수의 결재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빈칸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30년 전에 자신이 이 칸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위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빈칸이 한 사람의 목숨이 됐습니다.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낮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정희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졌습니다. 영수는 그 간극이 이제 무섭지 않았습니다. 무서움을 넘어 다른 것이 됐습니다. 그는 상자 안쪽에서 신문 스크랩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고 당시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작은 단신이었습니다. 공장 화재, 1명 사망. 이재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도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전라도 어느 소도시 출신이었습니다. 영수는 그 이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사고 직후 유가족에게 회사 측 합의금이 전달됐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보고서를 묻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합의는 회사와 유가족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영수는 그 거래의 뒤에 숨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던 날들이 기억났습니다. 정희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어렸고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웃음 속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지금도 맞는지 영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상자를 다시 덮었습니다. 창고에 넣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그냥 뒀습니다. 이제 이걸 다시 창고에 밀어 넣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엄마 요즘 어때요? 제가 다음 주에 갈게요. 응, 와라. 아버지는요? 밥은 잘 드세요? 먹고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요? 괜찮아. 짧게 통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내려놓고 나서 손바닥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많은 손이었습니다. 공장 다니던 시절부터 생긴 굳은 살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 손으로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 손으로 아내를 붙잡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 손으로 딸을 키웠습니다. 같은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가 말했습니다. 이재호 씨 알죠? 영수는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세요. 영수는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희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며 잠이 들었습니다. 영수는 새벽 내내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 어머니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 가슴 안에 있었습니다. 이재호의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30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아들을 잃고 그 이유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영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나서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밤마다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영수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말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뭔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밤이었습니다. 정희가 눈을 뜨더니 이번에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영수가 놀라서 손을 뻗으려는데 정희가 침대 위에 앉은 채로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영수 쪽이 아니었습니다. 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벽 너머 어딘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아직 살아있어요. 영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재호 씨가 살아있어요.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영수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재호는 죽었습니다. 사망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유가족이 있었습니다. 합의금이 지급됐습니다. 30년 동안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영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희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벽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숨어 살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다시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드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다. 이재호가 살아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치매 증상으로 봐야 하는 건지. 하지만 지금까지 아내가 밤의 한 말들 중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고 보고서의 존재, 이재호의 이름, 그 어머니의 생존까지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영수는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영수는 정희 약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벨소리가 이른 시각에 울린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한 명이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김영수 씨 되시죠? 저희 경찰청 광역수사대입니다. 영수의 손이 문손잡이를 쥔 채 굳었습니다. 1994년 공장 화재 사건 관련해서요.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세상이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 복도의 형광등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옆집에서 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아이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영수는 문을 더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죠. 두 형사가 거실로 들어오면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한 명의 시선이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상자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영수는 그것을 봤습니다. 상자를 치우지 않은 것이, 치울 수 없었던 것이 어쩌면 처음부터 이날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1994년 당시 관리 책임자로 계셨죠? 예. 설비 관련 이상 징후 보고가 사고 전에 있었다는 진술이 새로 나왔습니다. 당시 해당 보고서를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영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을 버텨온 자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정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낮의 정희였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영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형사들은 이틀 뒤에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임의 동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 오지 말고 지금 올 수 있어? 미나는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2시간 뒤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는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영수는 뭔가가 목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지로 눌렀습니다. 앉아라. 미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수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안방에 있었습니다. 낮잠 시간이었습니다. 영수는 오랫동안 말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수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1994년 공장, 보고서, 경고를 무시한 것, 화재, 이재호, 조사, 침묵. 하나씩 꺼낼 때마다 목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입속에 가둬뒀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이 끊기면 잠깐 숨을 고르고 이어나갔습니다. 미나는 듣는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영수는 그 눈물을 보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 말하고 난 뒤에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이 왔다 갔어. 이틀 뒤에 다시 온다고 했다. 미나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 거예요? 자수할 거야.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딸을 안아줘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딸이 우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한참 뒤 미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믿어요. 지금도요. 그 말이 영수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믿는다는 말이 위로가 되는 동시에 그동안 그 믿음 뒤에 숨어왔다는 것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혼자 안방에 들어가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낮에 정희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손이 30년 동안 그 비밀을 같이 품어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아내는 밤마다 그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도망치지 말라고, 숨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영수는 미나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이틀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재수사 담당 형사를 만나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영수는 말했습니다. 1994년 사고 전에 설비 이상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재호 씨가 사망했습니다.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형사가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미나는 옆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나가 남아있겠다고 했지만 영수는 혼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딸을 보내고 나서 불을 끄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무렵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 옆에 누웠습니다. 오늘 밤은 어떤 말이 나올까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피하는 것도 아닌 상태로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뼈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하루에 너무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정희가 눈을 떴습니다. 영수도 눈을 떴습니다. 둘이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맑은 눈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또렷한 눈이었습니다. 당신이 말해줬잖아요. 밤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 다시 살았어. 그 말을 하고 나서 영수는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울지 않았던 사람이 그 밤에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조용하게 오래 울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밤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낮과 밤 구분 없이 똑같이 흐릿했습니다. 병이 깊어진 것인지 아니면 할 말을 다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진행이 빨라졌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 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공소시효 문제로 형사 처벌은 제한적이었지만 업무상 과실 관련 민사 책임은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밟았습니다. 벌금과 합의금이 나왔습니다. 퇴직금을 합쳐 마련했습니다. 이재호의 어머니를 만난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작은 도시의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미나가 함께 갔지만 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영수 혼자 들어갔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눈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으로 영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영수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을 시작하려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준비한 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이재호의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게 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왔네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2마디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늦었다는 것, 그래도 왔다는 것, 용서와 용서가 아닌 것 사이 어딘가에 있는 말이었습니다. 영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아도 그것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전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겨울이 됐습니다. 영수는 매일 아침 정희 옆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정희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쥐어주면 먹고 약을 내밀면 받아 삼켰습니다. 영수는 그 모든 순서를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동작이었지만 안에 있는 것이 달랐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풀렸어. 이따가 잠깐 나갈까?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괜찮았습니다. 어제 미나가 전화했어. 다음 주에 온대.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수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 옆에서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옆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그때 정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수를 봤습니다. 그 눈이 달랐습니다. 낮에 흐릿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또렷한 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알아온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영수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이미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잠깐의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아마 다시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겨울 햇살이 가만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